먼저 이제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겨울방학 세션 교재는 이제 딥러닝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아직 봄학기는 정확히 예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이제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논문 리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확정을 지어서 다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딥러닝 구현 라이브러리는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텐서플로우도 있는데 왜 파이토치를 선택했냐 라는 걸 이제 이미 이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추가로 덧붙이자면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토치의 경우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둘의 차이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파이토치를 선택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라이브러리는 약간 집을 짓는다 했을 때 비유를 하자면 라이브러리는 약간 이제 너희들한테 도구를 제공할 테니 이걸 가지고 집도 짓고 다음에 가구도 점령하고 이걸 다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면서 이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이제 이미 집은 이렇게 재분이 되어 있고 이 안에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정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로우 레벨에서부터 이제 어떤 모델이나 스트럭처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파이터치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파이터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그다음에 중학기 이제 전체를 걸쳐서 이제 목표 약간 지향점이 있다면 겨울방학 때는 이제 딥러닝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좀 파이터치에 익숙해지는 거죠.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부분을 조금 이제 하고 나서 봄학기에는 좀 구체적인 세부 주제로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각종 주제에서 어떤 모델들이 사용되는지, 이제 아키텍처를 학습하는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봄학기에 구성된 예정. 그리고 약간 과제 형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이건 세션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직접 정해야겠지만, 약간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둘째 주, 그 다음에 셋째 주가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랑 원리들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료조사나 정리의 형태의 과제들이 조금 나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명을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그 이제 선택된 분이 이제 세션 시작 전에 어떤 과제를 했는지 약간 어떤 조사를 했는지를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주차랑 6주차에 이제 저희가 앞선 이제 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CNN이랑 RNN을 이제 주로 이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CNN과 RNN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이 실습 데이터를 학술부에서 이제 전처리는 이제 학술부에서 이제 전부 한 이후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복습 스터디 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조 단위별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제 조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과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한다던가 네, 딥러닝 학습을 한다던가 아니 뭔가를 구현한다던가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조를 추첨해서 이제 결과물을 발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습 형태에 대해서는 그냥 뭔가 정해놓진 않고 이제 조별로 원하시는 방식을 발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구성원들 간에 협동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모델 전체가 하나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을 때 이제 각 파트를 뭐 누가 담당해서 만들고 누가 담당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이제 돌려보고 이제 발표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각자 모델을 각자 일단 직접 한 번씩 짜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성능이 좀 좋게 나왔던 코드가 있었다면 뭐 이거를 이제 발표한다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과제 다음 학기 과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인트로덕션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딥러닝이랑 연관돼서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면접을 보셨을 텐데
아마 면접 문제에서 이제 이번 유형의 이번 문제들이 딥러닝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약간 답도 여기 지금 PPT 안에 다 나와 있어서 이제 같이 조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분야를 먼저 생각해 보면, 딥러닝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이제 영역이 뭐였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또 하위 분야가 있고, 이제 이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뭔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결과물을 내는 이런 이제 모델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뉴럴넷이랑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다루는 데에서마다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뉴럴넷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뉴럴넷이 이제 딥러닝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제 다루는 사람들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머신러닝에 되게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데이터랑 학습 방법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분야들을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이거는 뭐 딥러닝도 같이 겹치는 내용이고,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어떤 그 분야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나눴을 때 확실히 딥러닝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분류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뭐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도 저번 학기 세션 때 다뤘었고, 이제 뭐 트리나 앙상블 모델들도 저번 학기에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이제 분류법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망이나 이렇게 하위 분야가 있게 되고, 딥러닝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한 이제 하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제 밑에 여기 생성적 적대 신경망도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딥러닝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을 참 구분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다른 분야들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언제부턴가 딥러닝이 왜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핫하게 됐는지, 이제 그 배경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온 거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GPU입니다. 그래서 이 GPU가 왜 이제 딥러닝에 많이 쓰이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이 컴퓨터에는 크게 이제 CPU, 그다음에 GPU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GPU가 하는 기능은 원래는 뭐였냐면, 이제 컴퓨터에서 3D 영상이나 아니면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딥러닝이 갑자기 쓰이게 됐냐면,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3D 영상들이나 이런 영상 이제 매체들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행렬이었던 건데, 이제 사실 딥러닝도 이제 알고 보면 전부 다 행렬 연산들을 전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GPU를 이제 그럼 딥러닝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데에서 이제 GPU를 같이 이제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GPU 덕분에 사실 딥러닝을 계산할 때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많은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딥러닝 모델들도 발전하게 되고,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이제 사실 딥러닝 학습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가 머신러닝 하는데도 사실 최소 10,00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성능이 잘 나오게 되고 예측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빅데이터가 뜨게 되면서 이제 딥러닝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알고리즘의 계속 발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배경에 더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 위에 제가 가져온 모델인 트랜스포머 모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에서
뭔가 이제 지금 엄청 비약적인 성능 형상을 이제 하게 해준 모델 중 하나예요. 요 근래 특히.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런 알고리즘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딥러닝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된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이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가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먼저 일단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피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리 모델이라던가 앙상블 모델이라던가 뭐 이런 각종 그 머신러닝 기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예측 성능을 내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 과정이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저번 학기에 다뤘던 이제 머신러닝의 흐름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딥러닝은 이제 일단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조금 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하면서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말로는 이제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이제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잘 분류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인공신경망을 직접 학습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의 표현, 적합한 표현이 뭘까를 직접 이제 딥러닝에 학습을 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 딥러닝 요즘 성능이 이제 잘 나오게 되는 이유도 이런 표현을 학습한다라는 기능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한 이후에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엔드 투 엔드 모델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처음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에 뭔가 다른 걸 하지 않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은 그 부분에서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딥러닝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먼저 이제 인풋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많은 가중치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가중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다른 내용들도 더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 그냥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오늘은 이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이제 또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인공신경망이라는 분야 안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냥 인공신경망 중에서도 딥러닝이라 부르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인풋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주는 아웃풋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이 안에 이제 이제 한글로는 은닉층이라고 하는 이 히든 레이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이제 딥러닝이 있냐 아니냐를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 이제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되게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라 부르게 된 이유도 이 은닉층의 존재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이제 요즘 또 뜨게 된 이유 중에서는 이제 이 XOR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원래 1950년대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사용을 하지 않다가 왜 지금에 돼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 조금 난세 중에 하나로 여겨졌대. XO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머신러닝 난세처럼 여겨졌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XO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그림에 이제 AND, 그 다음에 OR,
그다음에 엑소월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형태의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사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네, 엑소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end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모듈 값이 true여야지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이제 이 end 논리의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5월은 두 개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true면은 이제 5월 이제 true 값을 반환한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XOR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true 값이어야지 true이고 나머지는 false를 반환하는 이제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1을 true라고 생각하고 0을 이제 false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 그래서 end의 경우에는 여기만 이제 true 값이 이 검정색이 이제 tru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가 false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5월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머지 세 개가 진짜 하나만 이제 1 값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를 true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를 false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OR의 경우에는 이렇게가 true고 나머지가 false인 형태인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end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5월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true랑 false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XOR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도 이제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도 이제 분류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어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그든 이제 하나의 선만 가지고는 분류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딥러닝에서는 역전파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하고 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역전파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제 이제 딥러닝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짜놓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제 먼저 포워드로 이제 이미 일단 이니셜로 주어진 이제 가중치나 그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계산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오차값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오차값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백워드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이제 이 개념에서 이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XOR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아주 조금 간단한 형태의 이제 인공신경망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인공신경망 형태의 이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여기 이 액티베이션 펑션 부분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 나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0.5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 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 원래 제가 앞서 보셨던 이 평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되는 형태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딥러닝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새로운 표현, 그래서 그 표현 더 잘 나눌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해서 이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뭐 어떤 매핑을 학습을 하게 되면 피처 매핑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수능 값이고 나머지가 이제 first 값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선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딥러닝이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원래 이제 나누기 어려워 보였던 이 데이터의 형태를 이제 그걸 나누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XOR 프로그램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를 벡터 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최적의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제일 최적의 표현을 이제 찾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에 관련해서는 결국 이 딥러닝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간 과정에서 보면 오차를 계산해서 이제 오차가 제일 최소화되는 형태로 최적화를 한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딥러닝도 사실 최적화 과정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오차 이 에러 펑션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부르는 말이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러 오차 펑션이 사실 로스 펑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이제 딥러닝의 일종의 딥러닝의 과정 중에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로스 펑션은 사실 컨벡시티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컨벡시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로스 펑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컨벡스라는 게 일단 정확히 뭔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컨벡스 셋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임의의 두 점을 이제 컨벡스 셀 안에서 생각했을 때,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제 이 컨벡스 셋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컨벡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셋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논 컨벡스 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벡스 셋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건 컨벡스 펑션의 얘기인데, 컨벡스 펑션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두 점보다 어떤 함수 이 안에 있는 이제 구간에서 어떤 함수 값이 이 선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되면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벡스 펑션이랑 컨벡스 셋은 왜 컨벡스라는 놈이 둘 다 붙게 되는지 이 둘의 관계가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컨벡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에피그래프 어떤 이 f라는 펑션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셋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컨벡스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피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영역 전체를 에피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 위에 있는 영역이 전부 다 그냥 컨벡스 셋이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그냥 컨벡스 펑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완전한 특수관계라서 사실 이 둘이 관련이 있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 컨벡스라는 게 만약에 있게 되면 대체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왜 갑자기 컨벡시티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한다면 이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컨벡시티가 어떤 이제 오차 함수 또는 로스 펑션이 컨벡시티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전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로컬한 영역에서의 미니멀 포인트가 사실 이거는 그냥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을 찾았는데 이게 로컬 미니멀 포인트가 된다면 이건 그냥 무조건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왜 다시 조건이 추가되냐면 이런 함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만약에 fx라면 여기에서 지금 로컬이자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사실 이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제 유니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전체가 지금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가 되는데 이 점이 유니크하지 않다는 건 이제 단점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모양 말고도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식이 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스트레이트 컨버시티라는 가정이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때는 완전히 유니크한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스트레이트 컨버시티라는 이제 조건을 가지게 되면 그냥 로컬 미니멀 포인트 아무거나 찾으면 그게 그냥 아주 유일한 글로벌 미니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질을 만약 가지고 있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그냥 로컬 미니멀 포인트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좀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이 되게 편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경우는 대부분의, 근데 슬프게도 이제 딥러닝의 대부분의 로스 펑션들은 사실 컨벡스하지가 않고 엄청 논 컨벡스할 거고, 이제 굴곡도 엄청 심하고, 사실 로스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볼록 최적화를 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논 컨벡스 하지만 컨벡스하게 조금 분산을 시키겠다 함식을 이제 렉스 펑션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컨벡스 릴렉세이션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딥러닝에서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그 차원에서는 로컬 미니멈이 거의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뭐 로컬 미니멈가 거의 없고 그게 있다면 세들 포인트의 경우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발전 양상에 대해 정리해보면 크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평가하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최고 성능을 이제 내는 모델들이 이제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딥러닝의 약간 발전 양상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구간으로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비전을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다른 분야들도 좀 비슷한 양상을 기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딥러닝이 좀 많이 뜨기 시작할 때 이제 나오게 된 이제 이 모델 구조, 딥러닝 모델 구조가 알렉스넷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딥러닝이 처음 이제 약간 이 기하학적인 향상을 하게 되는 약간 일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이제 나오게 된 게 뭐, 이 알렉스넷에서 이제 쓰는 게 뭐 드랍아웃이나 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렐로 펑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써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성능을 잘 낼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제 모델들을 만드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일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전까지는 대체 뭐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거는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는 그냥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셋인데 이 전까지는 사실 딥러닝을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학습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으면 신호등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냥 이미지에서 뭔가 물건을 찾거나 약간 이런 식의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제 여기선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딥러닝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이제 2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좀 성능 향상이 좀더 계속 이루어졌냐면 이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된 것 중에 나스넷이라고 아직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될 RNN이랑 이제 강화학습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뭘 하게 되냐면 딥러닝으로 딥러닝을 짜는 이제 그래서 딥러닝으로 이제 딥러닝 구조를 만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딥러닝 구조를 짤 수 있을까를 딥러닝으로 하숙시키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그 딥러닝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딥러닝에서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사실 좀 중요한 이제 모델 구조기도 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가 2020년인 이유는 이미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 이전에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이미 번역을 다 하고 이제 저희가 들어봤던 것 이제 좀 대표적으로 들어봤을 만한 모델 중에서는 뭐 버트라든가
아니 뭐 GPT 모델 이런 걸 들어봤을 텐데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들인데 이미 자연 어플에서 쓰였는데 비전에서는 이걸 대체 어떻게 쓸 수 있지? 약간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이게 드디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미지 처리에도 쓰이기 시작했고 좀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그래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구간을 3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 그냥 한 사람이 뭔가 모델을 짜서 이제 학습을 시키기에는 사실 이미 너무 약간 힘들어진 좋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BIT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의 일단 파라미터가 억이 넘는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막 30억 개씩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형태인데, 이거를 개인이 돌리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좀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런 걸 학습시켜서 내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 그래서 개인이 학습시키기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요즘 경향이 약간. 그래서 요약하면 사실 요즘 경향을 약간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때려박아서 학습시키는 약간 요즘 경향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제 구조를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CNN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CNN은 이제 이미지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라고 주로 사용되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C의 의미가 코리레이션 다시 말하면 합성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데이터가 하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셀마다, 각 피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값을 나눠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피셀별로 이제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이 영역을 이제 필터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래서 어떤 영역의 데이터의 값을 이제 커널 펑션, 이 커널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값을 내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그래서 학습을 시키겠다. 약간 이런 아키텍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건 4주차에 이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처리에 제가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처리에 이제 이 내용이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케일 인밸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엠리스트 데이터는 유명하니까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는 손글씨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숫자가 쓰여진 걸 학습한다 했을 때 칼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약간 여기 왼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모양이나 방향이나 이 크기가 전부 다 다른 이제 모양을 보일 텐데 여기 왼쪽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오를 학습한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오가 존재할 텐데 이거를 학습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조정을 해줘서 이제 원래 모양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기법.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사주차에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여기 이제 이게 커널을 적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서 요약한 데이터인데 뭐 이 중에서 이렇게 다시 영역을 나눠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만을 가져오겠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층들을 활용해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학습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키텍처 중에 CNN을 먼저 다뤄봤고요. 네. 그다음에 RNN은 이제 아마 자연어 처리 분야 또는 시계열 분야에서 조금 많이 사용되고 사실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RNN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 RNN의 R은 뭐냐면 리커런트 그래서 뭔가 재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제 이게 이 리커런트라는 말이 붙게 된 이유가 이제 학습해서 결과로 도출한 값을 다시 이제 학습에 추가시켜서 뭔가 계속 재기적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RNN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왼쪽의 경우는 이제 풀어 헤쳐서 보여준 경우고
간단하게 요약한 게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걸 그래서 다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6주차에 다루겠지만 이제 멀리 이제 좀 이미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 이제 값들의 경우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롱텀 디펜던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같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이제 뭐 이 그라디언트 값을 이제 딥러닝에서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사라지거나 아예 폭발적으로 무한대가 됐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LSTM 또는 이제 여기서 속도 개선을 하면 이제 GRU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6주차에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NN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뭔가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진 않고 약간 시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상치를 찾아서 이상치를 뭔가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도 하고 아니면 네트워크 분석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 여기에 주인은 이제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 모델의 이제 그래프의 구조는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크게는 이렇게 노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점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고 해서 엣지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과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구조가 이제 그래프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 구조는 왜 그런 다르게 어 이제 다른 뭐 CNN이나 RNN 이런 걸 적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 표현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그래프 구조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이렇게 매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나 뭐 점들은 매핑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노드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유클리드 공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이제 그걸 이제 학습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GN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방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중치가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이제 이 GNN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건 이제 이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딥러닝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이제 인베딩을 할 것인가. 이제 그 펑션 F를 찾는 이제 이게 이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GNN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GNN이 이제 쓰이는 걸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제 얼굴 형태 같은 거를 이제 학습하려고 할 때 이제 얼굴의 각 특징이 되는 이제 요소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학습을 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시계열의 경우에는 어떤 이상 패턴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GNN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이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네트워크에 뭐 이제 어떤 노드들이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중요한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이 연결된 구조가 뭐냐,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뭐냐, 이런 걸 학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크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끼리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이제 분석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GN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 겨울방학 세션부터 봄학기 세션까지 쭉 이어나갈 주제인데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거를 배우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발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는 혹시 감사님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시간 남으면 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우선 여기서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어, 서연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쉬고 20분 정도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는 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거 공유나 이런 거 잘 되나요? 네, 됩니다. 네, 뭐 간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말하면서 미처 뭐 말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좀 더 말하고 싶은 그런 거를 좀 보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려고 하고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컨벡스 펑션이란 거에 대해서 좀 더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딥러닝이랑 관계없이 그렇게 모든 그런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런 뭐 로스 펑션이나 코스트 펑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뭐 모르는 분이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ESC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 컨벡스 펑션의 그런 if and only if 이런 그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피그래프라는 게 이런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 위쪽을 그렇게 에피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컨벡스 셋이라고 한, 이게 뭐 첫 번째 그런 if and only if 컨디션인데,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아니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그 뭐 문제를 푸거나 그런 때 많이 쓰는 거는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뭐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2차 함수씩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요. 뭐 모든 점에 대해서 그게 각각 점에서 접선을 그려봐요. 그러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접선이 함수보다 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다 증명 가능한 건데, 이게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고, 그리고 세컨 오더 컨디션은 이게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해시안이 이거 PSD라는 그런 건데, 이게 1차원에 대해서는 2번 미분한 거 있잖아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거를 해시안이 PS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컨벡스 펑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미분하고 그리고 0 놓고 그렇게 솔루션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 컴플렉스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2번 미분해가지고 0보다 큰지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게 이 이유에서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딥러닝이랑 아예 딥러닝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머신러닝에서 그렇게 뭐 적용되는 얘기인데 그 수통 2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로스 펑션인데요. 그런데 로스 펑션이란 거는 뭐 워낙에 많이 쓰이는 거여서 뭐 회귀 분석이든 아니면 뭐 머신러닝 수업이든 이런 거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란 게 뭐냐면 그 어떤 그런 뭐 비단 그 지도 학습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런 피처가 있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정답 Y라는 게 있죠. 비단 그 지도 학습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 로스 펑션은 비지도 학습에서도 로스를 써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지도 학습을 한번 보자면 일단 x랑 y 사이에 어떤 함수를 그렇게 맞추고 y를 그렇게 적합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y는 뭐 이런 식으로 y1부터 뭐 yn 뭐 n은 그렇게 데이터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x도 뭐 마찬가지로 x1부터 xn까지 있죠. 그런데 x1에 그렇게 f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y랑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측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통은 그 스퀘어 로스만 써가지고 이게 그냥 차이 제곱으로만 써왔는데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분야를 반영해서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로스 펑션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은 하나의 점에 대해서 그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측도예요. 그래서 스퀘어 로스 아니면 뭐 또 뭐라고 하죠? 지로 원 로스 아니면 뭐 이런 걸 쓰는 거고 뭐 정확한 용어는 이게 한 점에 대해서 이런 걸 쓰는 거고 그렇게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로스 펑션이 코스트 펑션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점에서의 로스를 뭐 다 더하거나 뭐 아니면 뭐 다 곱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거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에서 딥러닝의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뭐 이런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XOR 프로블럼에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게 분류가 가능한 거죠. 여기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유식한 용어로는 이거를 그 linearly separable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수업 시간 때 많이 쓰일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뭐 나중에 정확한 스트럭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딥러닝이 보통의 그런 리니어 모델이랑 이런 거랑 차이점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제가 위키피디아를 좀 한번 이렇게 페이스트 했어요. 이거는 보통의 딥러닝에서 쓰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논리니어한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든 이런 거든 이런 거든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거를 그 여러 번 그렇게 합성함수로 이렇게 여러 번 쓰면 논리니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딥러닝이 그 핵심이 바로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나타나는 이런 논리니어리티에 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딥러닝이 뭐냐고 그 누가 묻는다면 그냥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그 논리니어리티를 그렇게 복잡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그 논리니어 함수 추정을 한다. 이게 딥러닝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서연님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ESC 이번에 부회장 겸 기획부장 맡은 안사연이고요.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학회 활동 중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툴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당연히 편해서입니다. 세션 공부할 시간 1분 1초가 되게 소중한 우리 학회한 여러분들께서 이 툴은 뭐지? 이 툴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처음 보는 툴 때문에 시간 낭비하시지 않도록 학회에서 어떤 툴들을 좀 주로 사용하는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초면이신 학회원분들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전에 카카오톡에 회의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이렇게 날짜를 쫙 해가지고 선택을 했었어요. 이렇게 회의 한번 하려고 광기에 카톡 투표 올리기 이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투밋을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조별 복습 스터디 및 회의 시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 멘투밋을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한번 아래 화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운데 뉴 이벤트 네임에서 이벤트 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 스터디 조가 나오면 2조 회의 일정 이런 식으로 이벤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왼쪽 부분 보이시죠? 그 왼쪽 부분을 확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페시픽 데이츠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할 날짜를 고르는 거고요. Days of the week는 그냥 평범한 주차에서 어떤 요일에 할 건지를 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페시픽 데이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시픽 데이츠를 선택하면은 날짜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의가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중에서 하루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17, 18, 19, 20, 2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화면과 같이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시면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회에 대한 열정이 넘치셔도 새벽 3시에 회의를 잡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간보다는 늦게 설정하고 이 시간보다 빠르게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이에서 날짜를 잡아봅시다. 시간을 잡아봅시다. 이렇게 시간 범위를 좀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ESCOT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조원들에게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네모 화면에 있는 링크를 공유하시면 여기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데이츠 말고 Days of the Week를 선택하면은 제가 아까 요일을 고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는 특정한 날짜를 골랐다면 지금은 그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회의를 월, 수, 금 중에 하루에 합시다. 라고 하면은 월, 수, 금 이렇게 골라주시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왔죠? 그러면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사인인 부분에 your name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원하신다면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인인 누르시면 이렇게 안세연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월요일에 저는 2시부터 5시까지 되고 수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능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화면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색 부분 있죠. 아무도 안 해가지고 회색 부분인데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한 명씩 체크할 때마다 화면 우측에 시간대별로 몇 명이 겹치는지 표시가 돼요. 지금 2명이 있고 한 명도 안 겹치는 데는 하얀색이고 한 명만 가능하다고 한 시간대는 좀 연한 연두색, 2명 다 가능하다고 한 데는 초록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시간 부분을 눌러보시면 해당 시간대에 누가 가능하다고 했고 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조장님이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만드셔가지고 링크를 공유하셔서 조원들한테 이 공유를 하시고 조원들이 가능한 시간을 다 체크하게 돼서 요 6-6 해가지고 가장 지난 부분의 시간에다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션입니다. 학회 활동 중에 세션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거나 조별 회의 내용을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개별 태스크 공유 같은 거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면 요즘은 되게 많이들 아시는데요. 노션을 활용하여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의 느낌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홈페이지 또는 구글에 노션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웬만하면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연세 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연세 메일로 회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기존 노션이 없으신 분들은 빈 화면이 나올 거고요. 기존 노션이 있으시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 화면이 화면 기준으로는 좌측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고 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고 워크스페이스 생성 또는 참여를 눌러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노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팀용, 개인용 있는데 저희는 조가 같이 협업을 할 노션을 만들고 싶은데 팀용으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용을 선택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따로 돈을 내고 싶진 않고 연세 메일이 있다면 그냥 개인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용을 추천드려요. 경험상 개인용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도 편집 권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을 새로 만들었어요. 개인용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금제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야 돼요. 항상 워크스페이스를 여실 때마다. 그래서 왼쪽에 설정과 멤버 들어가셔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누르시고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학생과 교사에서 무료로 교육요금제 이용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눌러주시면은 무료로 전환이 돼요. 원래 연세 메일을 안 쓰셔도 무료긴 한데 그거는 제한이 좀 크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제한이 많이 없는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이나 아이콘이나 도메인을 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은 그냥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아이콘은 그냥 저희가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아이콘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 같은 거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도메인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할 건지, 홈페이지 주소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을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시거나 노션에서 주어지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먼저 빈 페이지로 시작하는 걸 해볼게요. 빈 페이지에서는 슬래시를 입력하면은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왼쪽에 빨간 네모 친 부분에 슬래시를 입력해놨죠. 그리고 그 밑에 기본 블록 해가지고 텍스트, 페이지, 할 일 목록, 제목이 그 밑에 또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좀 블록이라고 하는데 노션에서 제공하는 블록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도 있냐면 표 같은 것도 있고 달력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칼럼별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션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블록 종류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채롭게 페이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분 만에 만들어 본 거고요.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꾸며보면 좋을까? 어떤 블록들을 사용하면 좋을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맨 위에는 제가 커버를 설정했고요. 커버 설정은 그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제목 부분이고 그 밑에는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뭐냐면 이 노션 화면에서 저 페이지를 클릭하면 페이지에 있는 또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까만 짝대기 같은 거는 제가 인용문 블록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ESC GitHub 링크랑 ESC 유튜브 링크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저 링크를 클릭하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인베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페이지 설명드리면서 페이지를 하면은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위크 1 페이지를 이렇게 떼깍하고 누르면은 거기로 넘어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ESC 세션 내용 정리라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위크 1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위크 1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와 정말 유익해라고 텍스트를 써놨죠. 그리고 그 밑에는 캘린더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노션 블록 보시면 알겠지만 인라인이랑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페이지 안에서 보고 싶으시면 인라인을 쓰셔야 돼요. 딴 거 쓰시면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블록들을 이용해가지고 노션을 꾸밀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션의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워크스페이스 구성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빈 페이지가 아니라 템플릿을 활용해서 한번 노션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뭐 팀 작업 관련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엄청 많죠. 빠른 메모, 작업 목록, 회의록, 문서, 팀 홈, 팀 작업, 작업 목록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이런 노션 템플릿들 주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찾으셨는데 원하는 게 없어. 여기는 가계부가 없어. 뭐 이러시면은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깔나는 가계부 노션 템플릿을 갖고 싶다. 이러면은 구글에다가 노션 가계부 템플릿 이렇게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글링을 하셔서도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비콘 때 사용했던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노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름 써놨고요. 비콘 과정 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건데 좀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한번 회의를 하고 말로 하면 흘러가고 카톡으로 하면은 카톡도 되게 많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노션에다가 정리해두면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이해 및 EDA 과정 공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별로 개별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별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작업 내용들을 좀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써놓게 이렇게 하시고 회의 전에 다 함께 미리 읽고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협업 과정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사연 페이지를 떼깍하고 누르면 오른쪽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EDA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정리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참고 자료 공유해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링크를 인베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톡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링크를 여러 개 날리면 마찬가지로 다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노션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카톡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네, 노션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하실 때 공유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공유를 하실 때 편집 권한을 주면서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편집 기능을 허용하신 다음에 링크 공유를 하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페이지를 좀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팀 요금제가 아니라 개인 요금제로도 충분히 팀처럼 협업하실 수 있는 노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콜앱. 콜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별로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아주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통해서 콜앱에 들어가는 걸 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냥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드라이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바로 저장도 되고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고 콜앱에 저기 화면처럼 그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모어 버튼 누르셔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구글
콜랩 이렇게 있죠. 근데 처음 사용할 때는 제 기억에 저렇게 콜앱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Connectable Apps를 통해서 콜앱을 직접 추가해 주셔야지 그 다음부터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셔가지고 콜앱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앱을 눌러주시면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콜앱 화면에서 평소처럼 파이썬 코드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콜앱도 협업 시에 하나의 콜앱 노트북에다가 다 같이 함께 작업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각자의 컴퓨터에서 막 치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연동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기 거 저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한 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콜앱 노트북에다가 함께 작업하는 건 웬만하면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콜앱에다가 과제를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파일 형태로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면은 파일 다운로드 IPYNB가 뭘까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일을 과제를 콜랩으로 작성하시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 ESC GitHub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순정 파이썬만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파이참 이런 걸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를 쓰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굳이 콜앱을 쓰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대부분이 콜앱을 써가지고 하니까 좀 호환하기가 편하고요. 개인적으로 콜앱에서 가장 편했던 점은 좀 데이터 파일을 다루시다 보면은 나중에 뭐 10몇 기가 이런 크기가 되게 큰 데이터 파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 정리를 잘 안 해서 용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 저장소에 그런 커다란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데이터 파일들을 로컬 컴퓨터 저장소가 아닌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올려가지고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교육할 마지막 툴인데요. GitHub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학회에 들어와가지고 GitHub를 처음 써보니까 나름 좀 꽤 고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회 생활하시면서 주로 쓰시게 될 기능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설명해드렸던 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써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GitHub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그 이메일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GitHub 초대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7일 이내에 이거를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7일 이내에 안 하시면은 없어져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겠죠, 피차. 그래서 7일 이내에 어셉트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ESC GitHub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포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포크를 하면은 연세 ESC라는 모두에 함께 있는 그거를 제 개인 리포지토리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굳이 왜 그래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학회는 좀 인원이 작으니까 괜찮은데 보통은 이렇게 큰 인원이 하는 단체 프로젝트다 하면은 그거를 제 맘대로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GitHub은 이렇게 협업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로 다 같이 있는 공공 공간에다가 마음대로 수정하지 말고 자기 개인 레포지토리로 좀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GitHub는 GitHub 데스크탑이나 깃배시나 그냥 터미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장 직관적인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깃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후로도 계속 이런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GitHub 데스크탑보다는 깃배시를 이용해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포크를 누르라 그랬죠. 포크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ESC 리포지토리를 제 개인 리포지토리로 이렇게 포크로 푹 찍어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 리포지토리가 생겼는데 그거를 또 제 컴퓨터의 로컬 저장소랑 연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ESC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리포지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포크해가지고 리포지터리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 로컬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까 봤다 왔고 이거를 다시 여기로 연동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연동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3단 구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리포지터리를 제 컴퓨터에 로컬 저장소랑 연동하려면 GitHub 데스크탑에서 클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Add 버튼 누르시고 클론 리포지터리를 누르시면은 오른쪽 것 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서연한 해가지고 ESC 22 윈터 이렇게 되어 있는 제 개인 리포지터리를 클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클론하시면 어떻게 되냐? 제 개인 리포지터리에 있던 모든 파일들, 저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들, 위크1, 위크2, 위크3, 위크4 지금 보니까 위크5가 없네요. 네. 요것들을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제 로컬 파일이죠. 그래서 제 로컬 저장소에 ESC22 윈터 해가지고 위크1, 위크2, 위크3 어쩌고 저쩌고 요 파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 개인 리포지터리에서 로컬로 가져온 거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itHub에 학술부장님께서 이번 주 과제 데이터를 이렇게 딱 업로드 하셨어요. 왼쪽에 train CSV 있죠? 그러면 이게 이번 주 과제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 파일을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그 3단 구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업데이트 된 거냐면 ESC 00의 리포지터리가 업데이트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 로컬에 연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데이터 파일을 제가 다운받은 거고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ESC에서 개인 리포지터리로 옮겨오고 개인에서 제 로컬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데스크탑에서 패치 오리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current branch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choose a branch to merge into mai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pstream main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a merge commit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오리지널 ESC 리포지터리가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 파일을 올렸으니까. 그 변경 사항을 제 개인 리포지터리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이 그 개인 리포지터리에서 제 로컬 컴퓨터 저장소로 갖고 오는 거겠죠. 그건 어떻게 하냐? 데스크탑에서 리포지터리에서 풀을 눌러주시면 리포지터리의 변경 사항이 제 로컬 저장소에 반영돼요. 여기서 푸시랑 풀 있는데 푸시는 뭐냐면 로컬에서 리포지터리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너 가져가 하는 거고 풀은 너가 바뀐 거 내가 갖고 올게 하고 당기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풀을 하시면은 제 로컬 저장소에도 아까 있던 train CSV 데이터 파일이 생겼죠. 그럼 이게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은 거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콜앱으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ESCOT라는 과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 위치에다가 로컬 저장소에다가 과제 파일을 옮겨봐요. 그러면은 로컬 저장소에 제가 변경을 한 거잖아요. 파일을 추가해서. 그러면 GitHub 데스크탑에서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딱 인지해줘요.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 하고. 그러면 아까랑 반대 과정으로 이번엔 뭐겠어요? 로컬 저장소에서 거꾸로 개인 리포지터리로 반영을 한 다음에 그 개인 리포지터리에서 ESC 리포지터리로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로컬에서 개인 리포지터리로 반영을 하는 과정을 여기 데스크탑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인지를 했으니까 저희는 그냥 commit to main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시고 나면 커밋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밋한 다음에 푸시 오리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밋하고 푸시를 하심을 통해서 제 개인 리포지터리에다가 로컬 저장소의 과제 파일, ESCOT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푸시를 하시면 제 개인 리포지터리에 과제 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과제 제출했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왜? 개인 리포지터리니까요. 이거를 다시 오리지널 ESC 리포지터리에다가 올려줘야지 진짜 과제 제출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컨트리뷰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컨트리뷰트 버튼을 누르시고 오리지널 ESC에다가 제가 변경한 거 있는데 그걸 풀 해주세요. 그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풀 리퀘스트를 진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방금 오픈 풀 리퀘스트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그러면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ESC 리포지터리로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no conflict, 다른 변경 사항이랑 충돌이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면은 그냥 merge 해가지고 제 개인 리포지터리랑 ESC 리포지터리를 연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연세 ESC, 여기 보이시죠? 연세 ESC, ESC 22 윈터. 이거는 공공 리포지터리니까 여기 ESC 리포지터리에 제 과제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방법은 앞에 제 엄청난 설명이 무색하게 5초면 돼요. 자, ESC 리포지터리 거기에서 add 파일을 누르시고 업로드 파일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드래그 하거나 직접 고르셔가지고 파일을 올리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commit changes를 눌러주시면 바로 올라갑니다.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과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add 파일, 업로드 파일스를 통해서 과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본인의 GitHub 주소를 포트폴리오로 첨부해야 되는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깃 관리에 흥미를 좀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아주 길게 원리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 오늘 배우신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유익한 학교생활 모두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 활동에서 자주 쓰는 툴들,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유용한 툴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톡 공지방에도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줌풀이를 하지 않고 대신에 친바 활동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모두 해주신 만큼 이제 친바 조가 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